네,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죄와 벌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아까 우리 141원 뉴스 전해드리면서 법원 방송, 재판 생중계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네네. 그거 원래 지론이시기도 했던 것 같아서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사법제도를 사실은 미국 쪽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라이버시권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 예.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비공개되는 정보들이 많아졌고, 전과부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보들이 사실 사회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이제 정보가 되어 있죠.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미국의 이제 많은 그 주에서는 사실은 재판 중계가 이루어지고 이미 이제 판결문은 전부 다 공개가 될 뿐더러 대법원에서 변호사와 대법관들이 변론을 하면서 이제 말다툼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녹음 파일로 공개가 되고 있는 그래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 중계를 무조건 하는 것이 반드시 옳으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강화하고 보호하고 감춰주는 측면을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 재판 중계나 또는 재판과 관련된 결과물인 판결문을 공개하거나 중요한 법적 다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개하는 절차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프라이버시만 중요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니까 나오는 목소리는 범죄자의 프라이버시는 중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피해는 아무런 사회에서 보호를 해줄 수 없는, 그런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 대상이 되는 거냐, 이런 형태의 비난까지 나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제 가족이 어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다행히도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중계가 된다라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겠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걸 반영해서 받아들일 때 개개인의 입장으로 고려해서 본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긴 한데 사회 전체가 그를 통해서 얻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본다고 한다면 중요한 사회적 지표를 결정할 수 있는 법과 도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 그 점이 결국은 사법제도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 또 현재와 같이 사법제도가 작동하게 되면 사회의 정의가 과연 뿌리내릴 수 있을까? 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미국식 프라이버시권 제도를 계속적으로 수입을 할 것이고, 유럽과 같은 형태의 사회적 프라이버시권 제도를 계속 유입시킬 것이냐, 이런 법적인 판단도 사실은 내려야 되는 문제까지 다 은닉되는 문제가 생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하에서 이 좌파들로부터 고소당해서 수사받고 재판까지 간 거가 한 8건, 10건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그 명예훼손 그 사실 사건까지 저는 다 공개해서 제 생중계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재판부에다가. 이 좌파들이 저를 얼마나 황당한 고소를 남발했는지 사실은 무고죠. 그거를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좀 빨리 생중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변호사님. 생중계 관련되는 근거 규정을 이제 관리하는 것은 대법원이고요. 대법원이 대법원 규칙으로 사실은 중계나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놨고, 법상으로 사실은 명백하게 또는 헌법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하는 방식이 어떻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많이 논의가 되는데, 결국 박사님도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알 권리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충돌 문제로 결국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가치로서 여길 것이냐.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도 다 잘 살고 있는 건 아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 정보가 너무 민감하게 보호되고 정작 보호되어야 될 대량의 개인 정보는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좀 많이 들어서 앞서 가고 있는 선진 국가로서의 법제도 정비에 이와 같은 공개 또는 알 권리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논의하고 프라이버시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면 좋겠는데 국회가 저 모양이라서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예. 네. 자, 이제 사건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농단 사건이요. 예. 이게 사실은 문재인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고 네. 그 수계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네. 1심 선고가 내일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예. 재판만 3년 7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재판을 한 거고요. 네네. 지난 정권 내내 사실은 재판이 계속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진행이 됐고 네. 그 기간에 또 총선에 출마를 해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대전 경찰청으로 옮겨오면서 영전하고 그 상태에서 출마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한참 동안 여론을 막 달궜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기억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성초로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막역한 절친이다. 지금 뭐 절친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막 민주당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친이라는 단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를 경험을 했길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고 당시에 보면 수사 라인을 통해서 또는 정무수석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형태의 하명들이 내려갔다라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 실제 뭐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들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재판부가 3년 7개월 동안 심리를 한 건데요. 네.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다투어야 할 내용들이 있었느냐 할 정도의 내용들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게 전혀 뭐 명예훼손이다 또는 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공방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구형을 이제 한 것들을 보니까 송철호에 대해서 6년, 황운하에 대해서 5년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었죠. 그래서 3년 이렇게 이제 구형들이 되어 있고 송병기 전 그 부시장이 3년 6개월 이렇게 이제 구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의 사실관계나 기소를 할 때뿐만 아니라 최초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현재 대표 당대표신 김기현 대표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도 이미 2019년도 울산지검에서 90쪽이 넘는 불기소 결정문을 쓰면서 수사기관이 이렇게 선거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봤을 때는 현재의 이제 그 재판 판결 선고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유죄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 사건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올 필요가 없고 재판이 승산이 있었으면. 문재인 정부 때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사건 1심 선고가 되고 나서 지금 기소가 되지 않은 문재인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사건 관련해서. 이 사건 관련돼서 직권남용 문제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고 그 수사가 시작이 되려고 한다면 일단은 2단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정무수석은 이제 기소가 돼 있어서 연결고리가 한계가 돼 있는데 비서실장이 지금 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빠져 있어서 요 2개의 고리가 연결이 돼야지 다리가 완전히 놓여진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 공소시효 문제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5년은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뭐 아직 남아 있을 거다. 상식적으로 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 문재인이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이상직이가 문재인이의 사위, 전 사위죠. 당시에는 사위였어요. 뭐 지금은 뭐 헤어졌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상직이가 이 타이 이스타젯에 문재인의 당시 사위에 대한 인적 사항을 직접 두고 갔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러네요. 이 사건은 사실은 재판 뭐 가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계속 그 정권 내내 문제가 있었죠. 그랬죠. 그래서 태국이 뭐 이 이야기가 사실 그 관련성이 있는 이야기들인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상태는 채용 비리 정도 수준이 아니고 결국은 뇌물수수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뇌물수수면 제3자 뇌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채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그리고 문다혜 씨의 남편인 서모 씨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을 하고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뇌물을 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공직으로 나가는 네. 민주당 공천도 받았다라는 그렇죠. 의혹이 있고요. 공천받고 네, 뭐 중진공 이사장까지 네,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통로를 와 같은 채용 비리, 뇌물을 제공을 함으로써 받게 됐다. 그러니까 가장 아픈 손가락을 내가 품어준다. 이런 관점으로 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결을 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이 원했던 이런 공직으로 나가는 문제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 사안 관련돼서는 뭐 이제 지금은 좀 자유로워지신 상태에 되시긴 해서 다행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로 기소했던 사안이 바로 요 채용 비리 관련돼서 2년 구형을 더해서 했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보면 그보다 더 노골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형태의 청탁이 들어갔고 그걸 수용을 해서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주었고 또 지금 타이스타젯으로부터 그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하는 그 절차에서도 네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또 열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대로 수사가 쭉 이루어지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불가피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재인의 사위였던 이 서무라는 자는 뭐 항공사잖아요. 이게 타이스타젯이. 네네. 근데 뭐 항공 관련 경력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예. 또 뭐 이게 이 항공기는 되게 영어로 이걸 하잖아요. 네. 그 영어가 잘 안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위는 이제 그 타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이 됐다라고 하지만 네. 실제는 전무이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아니고 네. 결국은 보수를 받고 정부 청탁을 하거나 네. 정부에 필요한 것들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채용 비리고 뇌물수수,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본인을 향하는 어떤 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쓴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활용 용도도 사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문재인이 그러니까 첫 번째 짚어본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도 그리고 지금 이 사위였던 서모 씨를 그 고리로 한 그 제3자 뇌물 그 의혹 문제도 다 이게 문재인한테로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이런 정도면은 검찰에서 문재인 출국 금지를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피의 선상까지 못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의자 선상까지는 올라와야 출국 금지를 할 수 있겠죠. 예.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현재는 수사의 그 내용 자체가 혐의 사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거기까지 피의자로서 삼겠다. 이런 의지가 표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국 금지까지는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 황수경 문재인 정권 때 그 초대 통계청장이었어요. 황수경. 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잘렸는데 네. 이게 이제 홍장표가 당시 경제수석이 야 너네가 했다고 해라고 거짓 해명을 지시한 것을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결국은 직원들 다칠까 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지금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통계라는 거는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나와 있었던 자료를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하는 그런 작업이죠. 가장 볼 수 있기 편한 상태로 가공하는 형태까지 가는 건데 실제 이제 그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잘려 나가고 경질되고 나서 올라오신 새로운 분은 통계를 제대로 정부 정책에 부합하게 잘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일성을 밝히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 통계 전문가도 아니에요. 요리사도 아니고 그렇게 만듭니까 통계를? 통계를 만든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말 때문에 시작하시면서 이거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도 좀 받으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데이터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니네가 유출해서 노동연구원에 보낸 거야. 그렇게 발표를 해라라고 강압을 했고 그거 갖고 막 서로 싸우는데 결국 그거를 수용하지 않으면 통계청 자체에 큰 불이익이 올 것 같은 정도의 위협을 가하니까 그 불안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그 공포감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했다라고 발표까지 하게끔 만든 거죠. 이제 결국은 강요 행위가 되는 거, 직권남용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한 이제 사실관계를 더 검토를 해서 뭐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드러난 거죠. 이 경우에 이제 그 강요를 받은 황수경 전 청장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강압을 했다는 홍장표라는 자, 당시 경제수석 이 자는 황수경 청장하고 전화한 건 맞다. 그런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원래 화낸 사람은 기억을 못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제 아들한테 가끔 화낼 때가 있는데. 그래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아들은 다 기억하지. 아들은 아빠 그때 화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기억을 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원래 그리고 이렇게 불편한 기억들은 사람이 또 쉽게 망각하고 싶어 하죠. 네. 당시에 무슨 즐거운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수용이 됐고 본인 뜻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내가 필요한 일 했어라고 하고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황당한 요구를 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선명하게 그 상황을 고민했을 거고, 그렇죠. 네. 생각했을 겁니다. 네. 돈을 빌려줘서 받을 일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잊는다 그래요. 네. 근데 빌려서 쓰고서 갚아야 될 입장은 뭐 기억하는 게 이상하다 하죠. 네, 맞아요. 네. 계좌이체를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시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자료도 불분명하고요. 네. 네. 내일 모레 김용희 1심 선고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 약간 저는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 진술이 주된 축을 이루고 있는 상태고 정황 진술 형태이고 직접으로 전달했다라는 이제 주요 요건 사실에 대한 것들을 증명하고 있긴 한데 그 외에 이제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어서 진술만 가지고 결국 이 전체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에 대한 혐의를 다 인정할 것인지 중복 진술로 돼서 남욱 씨 진술도 사실 완벽하게 다 커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돈이 전달이 됐고 유동규 씨는 전달했다라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1대1의 진술 신빙성 문제로 가는 것으로 봐서 유동규 씨의 진술을 사실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유죄 선고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유동규 진술만 가지고서는 증언을 믿고 이것을 신빙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일부 부분이 무죄가 선고가 되거나 아니면 전체에 대한 무죄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남아있는 사안처럼 느껴져서 좀 걱정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유동규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동규가 이 김용과 관련된 진술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진술이 핵심이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다른 재판부 에서 탄핵이 됩니까? 직접 그 증언 갖고 탄핵을 여기서 무죄 판단을 해서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 갖고 다른 재판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실제 이제 판결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적시가 되면 재판부가 그 내용을 깨트려야지 유죄 판결을 써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모순되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 상태가 되고 어디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어디 재판부에서는 유동규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형태의 대립 구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판결문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담을 떠안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은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같은 사건 또는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할 때는 어느 재판부에서 먼저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문을 다 참고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단 그 변호인들이 전부 다 판결문을 제출을 하고 분석해서 의견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빙성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도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데 그냥 넘어갈 수가 그렇습니다. 검사도 유죄 판결 나면 열심히 갖다 낼 거고요. 똑같은 거죠. 그런 측면이라서 이번에 이제 그 김용 사건에 대해서 유동규 증언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부 증언을
배척하거나 전부 증언을 인용하거나 이 둘 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증언 관련돼서 나와 있어 여러 가지 정황 진술을 가지고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그래서 네. 이제 바라고 하는데 그 신뢰 신빙성의 바를 어디까지 높일 네. 것이냐. 바가 높아지면 이제 무죄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바를 조금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죄 쪽으로 추가 기울 수 있는 이런 형태에 있어서 좀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점에 있어서 좀 부담이 있는 판결 선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사건요. 네. 임정형이라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전 고검장이요. 예.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바울 씨라는 예.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사건이 이제 발생돼서 중간에서 뭐 돈을 뇌물을 줬다, 13억을 횡령을 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가 예. 이제 백현동 개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청탁을 하고 해당돼서 부정하게 그와 같은 돈을 이제 뭐 받고 개발을 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됐는데 네. 이분이 이제 영장 청구가 되게 될 것 같으니까 네. 막아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바울 쪽에서. 네, 그래서 영장이 청구된 데에 막는 것은 어렵고 영장이 청구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수사를 좀 무마를 해서 이제 아예 영장 청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임정혁 씨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사건을 좀 잘 좀 마무리 해주겠다라고 해서 변호인으로서 돈을 이제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1억 정도를 지금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네네. 여기에 경찰 단계 수사를 무마해야 되니까 경찰 출신 변호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곽정기 씨를 아마 소개한 것으로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훨씬 적은 돈을 1억 원 정도 받고 곽정기 변호사가 지금 한 7억 정도를 받은 걸로 나와 있으니까 훨씬 큰 금액이 이제 곽정기 변호사한테 갔고 7억 정도 돈을 줘서 경찰 수사를 무마시키겠다라고 해서 처리를 했는데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했죠. 성공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마 내부적인 컴플레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컴플레인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랑 변호인 선임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게 뭐 본가지 수사는 아니고 본가지 수사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좀 다른 주제들도 있어서 제가 지금 지난주에 몇 번 제가 논평을 했습니다. 그 포털 다음이 컨텐츠 제휴 언론사들만 검색이 되도록 나머지 언론사들은 따로 소비자들이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강력한 이 독과점의 폐해를 제가 비판하는 강력한 논평을 지금 제가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보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요. 저도 뭐 그렇고 박사님도 그렇고 박사님은 여러 가지 그래도 폭넓게 이제 듣고 확인하고 직접 하실 텐데 많은 이제 국민분들이나 생활하시는 그런 가장 또는 분들은 실제로 많은 정보를 선별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그렇게 안 되죠.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포털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기본값입니다. 어떻게 정보를 검색할지에 대한 그 검색 도구의 기본값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자 했는데 그 정보에 대한 답을 내가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포털 다음과 경우에는 지금 150개 정도 언론사만 뭐 제휴 언론사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개수 어떻게 변할지 나중에 알 수도 없는 거고요. 누구를 지정했는지 일일이 다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포털을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한 결과값을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기본 값이 어떻게 조정돼야 되는지까지 다 학습을 해야지만 내가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 스텝이 해봤어요. 어렵대요. 그래서 박사님은 아마 못 하실 거예요, 그러던데. 저랑 박사님은 그러면 이제 다음 포털에 가면은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적인 장벽을 만들 수가 있죠. 결국은 이제 다음에서는 제휴 언론사만 볼 수 있게끔 기술적 장벽을 만들어서 눈을 딱 가린 거죠. 이렇게.
눈을 다 가려놓은 거고 다 바깥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지 못하게끔. 그러면 이제 기사가 잘 써졌든 아니면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검색 결과에 대한 질문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다른 정보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필요한 만큼을 다음이 보여주는 만큼만 딱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가리면은 내가 벗기라도 할 텐데. 네. 말 경주마처럼 이렇게만 가려놓으니까 요게 전부인지를 알고 그렇습니다. 살게 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게 안 가려지지 생각했는데 이 손바닥으로 가려져요. 하늘이 이제 가려집니다. 가려져. 네, 그런 형태까지 이제 된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정보 검색에 대한 주도권은 다음이 다 쥐고 흔들게 그렇습니다. 되고 보여주고 싶은 것 보고 싶은 시점 이런 것까지 나중에 다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니까 심각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알 권리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까지 통제하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협회 주로 컨텐츠 제휴 언론사로 인정된 거는 그 조중동 같은 큰 신문사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방 언론, 그다음에 그 전문 언론, 또 인터넷 언론들은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뉴스의 다양성이 그 원천적으로 이게 억압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터넷 신문협회가 국민의 선택권을 원천 봉쇄한다는 강력한 비판을 또 성명으로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환기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서원 씨가 자필로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다른 뭐 사안 관련된 건 다 정리가 돼가고 있고 모든 게 다 최서원 잘못이다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됐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게 무조건 다 뇌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냐 또 여러 가지로 형사처벌 받아야 될 만한 것들만의 문제였느냐 또 뭐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사면을 본인 입장에서는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뭐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뭐 이 최서원 씨가 마치 주술사 같은 마녀 같은 이미지까지 다 뒤집어 써서 대통령을 현혹시켜 갖고 모든 문제를 다 만든 무슨 라스푸틴 같은 그런 존재처럼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사실관계들을 다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 이 정도까지 형사처벌을 받았어야 될 내용들이 있었던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들이 많이 제시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자금들 모아서 국가기관에서 뭐 체육진흥 관련된 기구 만들고 재단 만들고 했던 것들이 과거에 없었던 그런 일들도 아니었고 그런 점들에서 봤을 때 자필 사면 요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신으로 인해서 탄핵당하고 이제 중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4년 9개월이나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좀 미안해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감옥살이를 할 만큼의 죄를 지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입장이. 조민 씨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정유라 씨 가끔 글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저 사람은 뭔 죄를 그렇게 졌길래 그때 그렇게까지 완전 초토화가 됐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댓글이라서 좀 제시가 근거로 제시하는 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시안 게임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체육 특기생으로 이대 간 게 그렇게 죄였나 그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워낙 또 실력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평가들이 있어요. 승마인들 중에서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인간적으로 완전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몇 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까지 많이 멸문된 거 아닙니까? 가문이. 그렇게까지 취급을 받았어야 되는지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조민 씨하고 대립해서 이렇게 상황을 따져보면 이거는 글쎄요. 형평이 사회에 존재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 최서원 씨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8년째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이미 만약에 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비해서도 지나친 형량을 이미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최서원 씨의 사면 요구는 뭐 본인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객관적으로 네. 법리적으로 또는 이 법의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좀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때가 됐다 이제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이 노인 비하 발언, 청년 비하 발언, 여성 비하 발언의 서민 비하 발언들. 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생각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뭐. 예. 예.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발언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공식석상에서 말을 할 때는 네. 술 취하신 게 아니고서야 이런 발언을 하실 수 있다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뭐 서슴치 않게 나오는 걸 보고 또 그걸 또 비호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뭐 그게 뭐 대단한 말이냐. 쓰는 말의 맥락이나 문맥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제 뭐 많은 그런 지지를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로 이분들은 이제 어떤 사립 판단을 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만 너무 따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것들이 전혀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네. 한편으로는 슬프고요. 그래도 40대에 많지 않습니까 요새 최근에. 네. 그래서 제 또래하고 제가 괴리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하고 네. 어쩌다가 X세대였던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사고가 다 분열이 되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살고 있을까 뭐 이런 좀 생각도 좀 들어서 예. 이용당하는 게 좀 서글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참 그 이재명이가 이제 거의 일주일에 2번, 3번 재판정에 출석하게끔 재판 일정이 잡히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 기소 안 된 사건들도 많으니까 네. 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가야 이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보면 판사인 줄 알겠습니다. 맨날 법원 출근하니까. 네. 이 정도면 사실 정상적인 생활, 그냥 샐러리맨도, 평범한 샐러리맨도 이 정도면 정상적인 직장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네. 변호사도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준비해야 될 게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예. 증인신문도 계속 이어지고 그렇게 네. 되면 사실 그 사건에 거의 전적으로 매달려야지만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재판을 2번, 3번 간다? 그럼 재판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들어가서 뭐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 계속 이야기 들어야 되고 당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체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정상적인 샐러리맨은 일주일에 한 번도 사실 견디기 힘들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할 때도 실제 저한테 많이 얘기하셨던 건 뭐냐면 한 달 내내 자꾸 그 생각이 나고 날짜만 가까이 하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그렇지. 일이 잘 안 되고 그냥 그날 되면 쉬고 싶고 재판 끝나고 나면 다음 날 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뭐 하여튼 뭐 저는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본인의 어떤 잘잘못이 논해지는 상황에서 재판을 임하고 당 대표 역할을 하면서 그 대국민 성명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거 읽으면서 이분이 이런 분도 있는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네. 와 진짜 뻔뻔해도 그것도 능력인가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거의 자포자기한 건 혹시 아닐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이승우 변호사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든 무죄를 다투고 또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막 다가오는 재판이 막 두근두근하고 두렵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근데 아예 뭐 다 포기해버리면 그런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홀리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몇 년 동안요? 박사님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스케줄?
못 하시지 않아요? 야, 이거는 좀 계속 다르지. 나가서 거짓말해야 되고 예. 하실 수 있으세요? 그 헷갈릴 거야. 사람 못 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이구나. 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제가 그런 상황에 대했을 때 예.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본 적이 없는 스타일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소신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의 나발리 같이 푸틴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재판을 뭐 일주일에 뭐 5번씩 받고 주말에도 받고 갇혀서도 막 한 소신이 있어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고 있는 이게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건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예. 목표 없이 싸우는 분이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재판 4번씩 나가면서 카니발 타고 계속 돌아다니시고 뭐 해당돼서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 만나서 이거 궁금해하거나 표정으로도 막 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말 안 하고 있어도 그럼 그런 표정을 다 뚫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저는 이번에 진짜 새삼스럽게 새롭게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네. 우리나라가 역시 선진국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스타일의 아주 대단한 정치가 등장한 것 같아서 좀 놀랍고 네, 하여튼 그러네요. 걱정도 됩니다. 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참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네. 네. 네. 마무리 한마디 더 하실래요? 네. 예. 겨울이 이제 깊어졌고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건강을 해치기가 쉬운 이런 계절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마다 저도 좀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는데 스마트폰을 너무 고성국 TV만 열심히 보시고 다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족들하고 웃으면서 좀 더 대화를 나누시거나 하는 시간을 10분, 20분 산책을 같이 하는 시간이라도 좀 늘리시는 이런 행복하고 슬기롭고 건강한 겨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승 TV는 보셔도 돼요. 이승우 변호사가 진행하는 법으로 이긴다는 법승 TV도 꼭 여러분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